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우석주라고 합니다. 음.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제 3회 세미나 때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분이 한 분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저보다 또 연배가 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갈 길이 어딘지가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 전에 미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 알프스 6대 북벽에 대한 등반의 상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등반에 대한 정보를 원하셨다면 인터넷에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가 있고, 혹은 저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따로 문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같이 등반을 했던 문성욱 선배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성욱 선배와 제가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칭은 생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프스 6대 북벽은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거, 마터홀은, 드류, 그리고 그랑조라스, 치마그란데, 피츠바딜레, 이렇게 6개의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 6개의 봉우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목록화 시킨 사람은 바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가스통 레비파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952년에 아이거를 끝으로 해서 54년에 별빛과 폭풍서를 집필해서 이 6개의 북벽을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마스터피스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너무 화면이 밝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에 대해서 먼저 개괄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는 동서로에서 약 800km 정도, 800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걸쳐서 8개의 국가에 걸쳐져 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4,000m 이상의 봉우리가 총 42개가 있고요. 평균 해발 고도는 2,5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토홀은 아이거, 그리고 피츠바딜레가 스위스에 들어 있습니다. 피츠바딜레 같은 경우는 스위스와 이태리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드류와 그랑조라스는 잘 알고 계시는 샤모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마그란데는 이탈리아의 돌로미테 산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프스 6대 북벽은 각각 초등이 된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31년도 마터호른을 시작으로 해서 33년, 35년, 37년, 38년까지 6개의 이 북벽이 모두 초등이 됩니다. 그랑조라스 같은 경우는 원래 크로봉이 먼저 초등이 되었고요. 요 가장 높은 워커봉을 기준으로 해서 38년 8월 초등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30년대에 초딩이 된 루트들이고 벽들입니다. 1930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이니까 저는 아예 뭐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다들 안 계셨었던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알프스 6대 북벽과 3대 북벽의 등반에 대한 주요 기록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 등반에 대한 기록들을 보시면서 제가 인터넷과 책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 중에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발표를 다 마치고 정정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기록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각각의 북벽에 대한 등반 기록을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6대 북벽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 요 가스통 레비파가 52년에 아이거를 끝으로 6개의 북벽을 모두 완등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63년에 오스트리아의 레오 슈레머라는 등반가가 이 6개의 북벽을 다 모아서 1년 동안 등반을 했고 완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알리슨 하그리부스라는 여성 산악인이 여름 시즌에 단독으로 6개의 북벽을 모두 등반했습니다. 2014년, 15년 동계에 무지원으로 톰 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등반을 했는데요. 이 경우는 알리슨 하그리브스의 아들입니다.
알리슨 하그리브스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이 톰 발라드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요 여름 시즌 단독 등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 로거 셸리와 시몬 기틀이라는 사람이 무동력으로 6개의 북벽을 사이사이를 이동하면서 등반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네. 알프스 3대, 6대 북벽에 묶여 있는 것이 결국 알프스 3대 북벽이 포함되기 때문에 알프스 3대 북벽도 제가 기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1977년, 78년 겨울에 이바노 기라르딘이라는 등반가가 동계에 단독으로 3개의 북벽을 모두 올랐다고 합니다. 85년 크리스토프 프로핏이라는 프랑스의 등반가가 여름에 하루 동안 22시간 정도 걸렸다고 제가 책자에 적어 놨을 겁니다. 그 정도 시간으로 이렇게 단독 등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모 체슨이 1986년 동계에 단독 등반을 합니다. 이 크리스토프 프로핏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요 여름 당일 단독 등반을 마치고 나서 겨울에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겨울 86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날짜는 책자에 있습니다. 그때 시도를 합니다. 동계 당일 단독 등반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당일은 실패를 했습니다. 40몇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토모 체슨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이 토모 체슨이 먼저 동계에 단독 등반을 6개를 모두 성공을 하는데 토모 체슨과 크리스토프 프로핏의 차이점은 이 사람은 동력을 이용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헬기를 타고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빠르게 이동을 했지만 토모 체슨은 자기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6개 북벽을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92년, 94년에 걸쳐서 여성으로서 카트리네 데스티벨 프랑스의 산악인이 동계 단독 등반을 최초로 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등반 기록을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6대 북벽을 등반했는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제가 찾아봤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크게 의미가 있는 주요한 기록들은 이렇게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을 시작으로 해서요, 윤 대표, 허욱이 드류 북벽을 초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79년 이듬해에 윤 대표, 허욱이 아이거를 등반을 했습니다. 다음 80년에 다시 한번 알프스를 넘어가서 아구에에서 이렇게 마터오른을 등반을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윤 대표와 허욱 두 등반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그랑조라스, 3대 북벽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그랑조라스는 이렇게 세 사람이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 그랑조라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알프스 3대 북벽, 그랑조라스, 아이거, 마터오르는 아구에에서 초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드류까지 포함한다면 총 4개의 북벽을 아구에에서 초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92년에 진주의 초모롱마 산악회에서 강연용을 비롯한 몇 명의 대원이 알프스 6대 북벽을 모두 등반하기 위해 한 시즌에 모두 등반하기 위해 알프스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쉽게도 모든 북벽을 다 등반하지 못했고요. 드류에서 낙석과 악천후로 인해서 후퇴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2년에 이 등반의 성과는요, 요 강연용 대장이 6개 중에 총 5개를 등반을 하게 돼서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6대 북벽 중에 5개를 등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요 피츠바딜레와 치마그란데를 그 이전에는 등반했던 기록을 제가 찾지 못했고요. 요 강연용 대장과 초모롱마 산악회에서 처음으로 피츠바딜레와 치마그란데를 등반했던 것으로 제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왜 6대 북벽을 등반 대상지로 삼았느냐? 자료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문성욱 선배가 젊은 시절에 등반했던 그 젊은 시절에 본인이 한창 등반을 하던 시절에 모두가 선망해왔던 알프스 3대 북벽 그 등반을 약간 뒷전으로 미루고 좀 더 큰 등반, 큰 벽에서의 등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계 각지를 등반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55세가 된 올해 본인이 알프스 상대 북벽을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그 꿈을 이제 코오롱 스포츠와 연관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마침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묻어갔다는 느낌으로 그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등반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저는 사실 뭐 알프스 3대 북벽이나 6대 북벽에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됐고 이 등반 자체가 앞으로 제가 또 해야 될 여러 등반에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다, 경험을 쌓겠다는 일종의 뭐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문성욱 두 대원이 6대 북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6월 11일부터 출국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와 훈련을 했고요. 훈련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등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떨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현장 상황에 맞춰 가정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짐을 메고 등반을 한다던가 뭐 비박을 한다던가 혹은 암질이 비슷한 곳을 최대한 찾아가서 등반을 한다던가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지금 춘천, 강천 쪽에 있는 여러 릿지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암질이 저희가 실제로 경험한 요 6대 북벽 중에 뭐 일부 벽들은 암질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빈벽화를 신고 짐을 메고 등반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했고 훈련을 해서 이런 일정으로 6개 북벽을 모두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42일이 걸렸고요. 그 중간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코오롱 등산학교에서 강사진들이 등반을 왔고 거기에 합류해서 약 일주일 정도 휴가 아닌 휴가를 좀 가졌습니다. 네, 각각의 벽에 대해서 등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북벽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벽이죠. 저희는 헤크마이어 루트를 등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설산면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비박을 한 죽음의 비박 1일차 비박지였고요. 이튿날 저녁 8시 40분에 정상에 서서 서벽 쪽으로 하산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점 도시는 그린델발트고요. 하산은 서벽으로 했고 아이거 글래처에서 등반을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거 글래처에 내려서 벽 앞에 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부터 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이거 북벽 전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진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렇게 멋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네, 이렇게 전경이고 여기는 힘든 크랙입니다. 힌터슈터이서 트래버스를 넘어가는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고정 루프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정 루프가 굉장히 군데군데 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무서웠던 점은 고정 루프들이 낙석도 받고 워낙 오래돼서 다 삭아가지고 내가 이걸 잡고 지나가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런 구간에는 고정 루프 때문에 좀 편하게 등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2설원입니다. 보시다시피 눈이 굉장히 없습니다. 눈이 없고 얼음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눈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벽에 거의 눈이 하나도 없죠. 죽음의 비박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죽음의 비박도 눈이 가득해야 되는데 눈이 여기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둘이서 이날은 되게 풍족한 비박이었습니다. 누워서 잘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워터폴 침리를 등반을 해서 신드레 트래버스를 지나가서 하얀검입니다. 굉장히 아이코닉한 곳인데 하얀검이에 눈이 하나도 없죠.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하얀검에 몸통이 붙어 있었고 다리가 한두 개 정도 붙어 있었는데 저희가 등반을 시작하기 전날에는 이미 다리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몸통도 점점 사라져서 거의 하얀 무당벌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어요. 정상선에 올라갔고 정상에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니와 융프라우가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서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서벽에 있는 서릉으로 등반 루트 좀 쉬운 등반 루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벽에 눈이 있는 곳으로 해서 눈을 따라서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테오른입니다. 마테오른은 암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아이거보다도 훨씬 느끼기에 체감상으로 암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슈미드 루트를 등반을 했습니다. 비박은 거의 정상부 아래에서 비박을 하게 되었고요.
이날 저희가 약 중간 지점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잘못하다가 하루 만에 올라가겠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정상 아래서 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등반했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점 도시는 체르마트입니다. 하산은 헤른리 능선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유지는 헤른리 산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슈바르체라는 곳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셔서 헤른리 산장에 보통 짐을 풀어놓고 하루를 잔 다음에 다음날 일찍 등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벽으로 해서 헤른리로 하산을 마쳤습니다. 마터홀은 전경이고요.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저희가 회른리 산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동계 쉘터를 이용했는데 인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저희가 일찍 가서 요 밑에 있는 1인석을 1인용 침상을 이렇게 두 개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희는 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끼어가지고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게 됐습니다. 이 동계용 무인 쉘터는 회른리 상장이 정식 시즌 오픈하기 전에 임시로 개방을 해주는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이쪽 안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제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벽, 저희가 등반을 시작한 건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진이 없고요. 이렇게 북벽 하단부 설원을 해가 뜨고 나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거의 없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암질 또한 굉장히 안 좋아서 확보물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벽 중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진에서 보셔야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저희가 잘못된 빙벽으로 길을 한참 올라가서, 한참까지는 아니고 한 피치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라고 여기서 약 2시간 정도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이때부터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북벽 상단에 비박지를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요 끄트머리에 글자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빙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북벽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능선 부근으로 이렇게 등반을 또 마저 진행을 했고요. 정상 능선에서 스위스 쪽으로 해서 헤른리로 하산을 했습니다. 헤른리 능선 하산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쇠말뚝과 화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확보 지점들이 있고요. 여기를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부터 고정 루프와 혹은 클라이밍 다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등반을 하셔야 됩니다. 드류입니다. 드류 또한 기존 루트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등반한 북벽의 모든 루트들은 초등 루트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알랭 매닝거 루트라는 초등 루트로 등반을 했습니다. 하산은 완전히 반대쪽 뒤쪽 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드류 등반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자세하게 참고를 하셔야 될 건데요. 저희가 가기 전 해까지는 바로 요 드류로 몽땅베르라는 요 기차역에서 드류로 바로 거의 가깝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반 침식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공식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폐쇄가 된 상태라고 가이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메르드글라스 빙하에서 만난 모든 가이드들이 이곳으로는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삥 둘러서 샤르푸아라는 산장을 지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현지인들의 말을 잘 들어서 메르드글라스 빙하를 한참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레쇼 빙하와 메르드글라스 빙하가 갈라지는 이쪽 발레브랑시로 올라가는 요 빙하가 갈라지는 지점 거의 끝까지 간 다음에 벽에 있는 비아페레타를 이용해서 약 200m를 올라가고 고도를 높인 다음에 다시 역으로 몽땅베르 방향으로 한참 트레일을 걸어서 이렇게 드르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산은 이쪽 점선이고요. 내려오면 하강을 마치면 이쪽 샤르푸아 산장이 한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샤르푸아 산장을 만나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보상에는 기존의 등산 루트, 어프로치 루트가 열려 있다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저희는 약 8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곳을 올라갔습니다. 몽땅베르 기차역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야 진짜 빨리 가겠네, 금방 가서 빨리 자리 밟고 벽 밑에 한번 슬쩍 갔다 와서 빨리 자자 했는데, 그날 저녁 밤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르프와 산장 가는 길에는 이런 하얀 벽에 비아파레타가 있습니다. 이 비아파레타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고도를 높이면 트레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쭉 걸어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 바로 여기 이제 드류가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드류 아래에 좋은 비박지가 있고, 그곳에서 비박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등반 당일 새벽 사진인데요. 새벽에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 앞에 도착해서 이제 벽 앞에 요런 눈 동굴이 있었습니다. 스노우 케이브가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장비 착용을 다 마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딱 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와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좀 기다리자 해서 여기에서 약 1시간 정도를 대기했고 덕분에 잘 잤습니다. 램버트 크랙입니다. 드류의 드류 북벽, 알랭 레닝거 루트의 상징적인 구간이고요. 램버트 크랙을 올라서서 이 위에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더라고요. 아이거 북벽의 워터폴 층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폭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말, 반스 다 젖어가면서 등반을 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요 비박지는, 드류의 비박지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뭐 한 열흘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천장도 있고요. 바닥도 굉장히 평평해서 아주 좋은 비박지를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뿌띠듀르 정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뿌띠듀르 정상에서는 그랑듀르까지 올라가야 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듀르로 올라가는 길은, 그랑듀르는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랑듀르 올라갈 것이냐, 전면은 굉장히 가파르고 등반이 어렵지만 뒤쪽으로 잘 돌아서 길을 찾아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랑듀르에서부터 이렇게 거의 깎아지는 수직벽을 하강을 약 17회 해야 합니다. 거의 60m를 꽉꽉 채운 하강을 17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강을 하다 보면 뒤쪽에 에기베르트라고 하는 멋진 봉우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르프와 산장에 도착을 해서 하산을 마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저희가 하산도 늦어져서 몽땅베르 기차역에 10시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밤은 아니고요. 그 다음날 아침 사진입니다. 그랑조라스입니다. 캐신 루트로 등반을 했습니다. 워커스퍼라고 하는 루트죠. 워커스퍼 루트를 등반을 했고 소요 시간은 이렇게 걸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출발한 당일날 등반을 좀 시작해서 이쪽 레비파 크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자고, 둘째 날에 요 붉은 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트루루즈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두 번째 비박을 했습니다. 기점은 마찬가지로 몽땅베르 기차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그랑조라스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이 이태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산을 하시게 되면 이 능선을 따라서, 로슈포르 능선이라고 하는 이 능선을 따라서 하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요거는 이제 거의 등반을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 방향으로, 뒷면에 있는 이탈리아 남면으로 하산 루트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 있는 보칼라테 산장, 그랑조라스를 기준으로 이탈리아 방면으로 하산을 해서 보칼라테 산장에 지나쳐서 마을로, 앙트레브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보칼라테 산장은 무인산장이어서, 현재 무인산장이어서 숙박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자고 내려갈 수 있지만 저희는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르드글라스 빙하의 시작 지점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빙하가 하나도 없고요. 눈이 없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케이블카 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몽땅베르 기차역에서부터 여기를 걸어 내려오려면 여기도 한 대략 비아파레타를 통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메르드글라스 빙하 위에 바로 이렇게 케이블카를 새로 개설을 해서 여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앞서 제가 뭐 얘기했던 고정 루프나 이런 부분들에서 느꼈던 거는, 알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등반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인 등반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빙하까지 내려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케이블카가 다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메르드글라스 빙하를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등산학교 같은 개념으로 가이드들이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교육과 뭐 연습이겠죠. 등반을 위한 연습들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랑조라스 밑에 도착을 해서 그랑조라스 밑에까지 가는 이 어프로치입니다. 본격적인 어프로치가 시작되는 곳은 이제 여기서부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평탄한 빙하를 지나가다가 여기서부터는 크레바스가 좀 있는 약간은 위협적일 수 있는 지대를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로프는 사용하지 않고요. 빠르게 통과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랑조라스 시작 지점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벽으로 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이 지금 없는데요. 이쪽 우측으로 큰 설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회를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바로 벽으로 시작을 하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각도가 누워 있고요. 사진상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빙벽화를 신고도 충분히 빠르게 등반을 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브파 크랙까지 지나서 첫날에 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등반을 진행을 해서 다음날 오전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요. 다음날 점심을 지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개가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나절 무렵에는 이제 앞에 시야가 루트 확인이 잘 안 될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했고 드문드문 강한 바람과 눈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간신히 그날도 헤드램프 켜고 늦게까지 등반을 해서 겨우 이렇게 엉덩이 하나 걸칠 정도의 비박지를 찾았고요. 문성욱 선배는 요 밑에서 서서 잤습니다. 잤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서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침낭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지금 여기 못 넣었는데요. 약간 충격적인 처음 보는 모습으로 침낭의 발 부분이 머리 위로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박 이틀차는 이렇게 됐고요. 이틀차 아침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보다 이제 이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전날에 시작된 강풍과 비, 바람으로 저는 아예 밤새 앉아서 침낭 밖으로 머리를 내놓지 않은 상태였고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낭을 열어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계 등반에 준하는 수준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날 이곳에 올라갔다면 여기에 눈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좀 얼음과 성에 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등반을 진행해서 저희가 갖고 갔던 게 이제 아이스2를 놓고 피켈 하나씩만 챙겼습니다. 피켈과 경량 크램폰을 챙겼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기상 악화로 인해서 부족한 장비로 굉장히 좀 어렵게 무섭게 등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 도착을 했고 하산을 할 때도 여기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구름입니다. 화면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구름인데 이쪽이 이탈리아 방면인데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여기가 시야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산로를 찾는데 굉장히 애먹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프랑스 방향이죠. 프랑스 방면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반대쪽인 이태리 방면은 이렇게 심각하게 안개가 끼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내려가는데 보칼라테 산장을 지나서 이쪽 어딘가로 내려와서 이 빙하를 거슬러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등반을 했고요. 네, 시마그란데입니다. 코미치 디마이 루트를 등반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박하지 않았고요. 당일에 등반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랑조라스까지는 2명이서 등반을 했고 이 치마그란데와 피츠바딜레부터는 코오롱 등산학교 강사 원정대에서 먼저 귀국한 사람들을 뺀 이지은 강사가 남아서 같이 셋이서 등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요 벽을 등반하면서 가장 깊게 와닿았던 거는 이 초등자인 코미치라는 사람, 코미치와 디마이 형제가 초등을 했는데요. 이 코미치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요 정상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라인을 따라서 등반을 하겠다.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를 등반하면서 그 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여기 실제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꼭대기에서 떨어졌겠죠. 근데 그 물방울이 벽에 붙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벽에 떨어진 지점으로 벽에서부터 좀 떨어진 거리에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말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마그란데 가시는 분들도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아우론조 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 예약을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인지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약을 하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숙박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우론조 산장에 차량 예약만 하고요. 이 산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자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차 밖에서 나와서 자면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지만 차 안에서 자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요걸 참고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저희는 좁은 차에서 3명이 낑겨서 자고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사진이 약간 왜곡이 있는데요. 각도가 굉장히 셉니다. 거의 수직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과 오버행으로 이루어진 벽이고 제가 그동안 등반했던 4개의 벽 중에서 각도가 가장 셌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등반 자체의 어려움, 난이도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오버행 옆으로 지나서 등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 무서웠던 구간, 트래버스 같은 건 다 이지은 강사한테 넘겼습니다. 뒤에 남자 2명은 황제 등반을 했죠. 그래서 그레이트 서큘러 렛지라고 하는 치마그란데를 가로지르는 큰 트래버스, 렛지가 있습니다. 이 렛지로 도착을 하면 이렇게 사실상 등반이 끝나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확보물을 설치하시고 로프로 안자일렌을 해서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하산은 남면 쪽으로 하게 됩니다. 북벽으로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피츠바딜레입니다. 피츠바딜레 또한 기존 루트인 캐신 루트로 등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반을 했고 마찬가지로 비박 없이 당일에 등반을 마쳤습니다. 여기 난이도가 6A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한테 친숙한 요세미티 그레이드로 바꾸자면 약 5.10A 혹은 뭐 5.9에서 5.10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한 바로는 저희 셋 다 어프로치화를 신고 등반을 했습니다. 암벽화를 한 번도 신은 적이 없고 그 정도로 등반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서 충분히 누구라도 도전을 해볼 만한, 준비만 좀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난이도를 갖춘 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피츠바딜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 않은 벽이어서 우리나라 팀들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이어서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기점은 이 스위스에 있는 본도라는 마을입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 이곳이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길 넘어가면 이탈리아에 있는 끼아베나라고 하는 요 유명한 등반지가 굉장히 많은 마을입니다. 요곳에서 넘어가서 본도로 지나가서 등반을 보통 하시게 되고요. 스위스 본도를 기점으로 해서 퓨라 산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스 퓨라라고 하는 퓨라 산장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7년에 거대한 산사태 때문에 이쪽 본다스카 계곡이라고 하는 이 계곡이 전부 매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8년에 등반을 갔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등반을 아예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이 수몰된 지진과 산사태로 인해서 이 침몰된 이 계곡을 복구하지 못해서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현재 접근이 다 가능하고 차를 가지고 이 본도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차를 가지고 계곡의 시작 지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갖고 계곡 시작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주차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차를 해놓고 시작을 하신다면 시간을 훨씬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스카 계곡을 접근을 하는데 여기가 현재 이제 산사태가 났던 것이 다 복구가 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임시 가교를 나무로 된 다리를 설치해놔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퓨라 산장, 사스 퓨라라고 하는데요. 요 피츠바딜레 북벽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산장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피할 수 없는 경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퓨라 산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사스 퓨라를 검색하시면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금액부터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피츠바딜레고 북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장에 도착하고 그날 저녁을 거기서 보낸 뒤에 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벽 초입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구간을 각자 등반을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이쯤 정도까지 등반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각자 이동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 뒤로 해서 잘 통과를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피치는 레뷰파 변형 구간으로 해서 등반을 했습니다. 이 피츠바딜레 캐신 루트에는 약간의 변형 구간들이 있는데 레비파가 등반을 하면서 본인이 새로 이렇게 루트를 라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캐신의 오리지널 루트를 등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 대부분이 이 레비파 변형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캐신의 오리지널 루트를 등반하는 것은 최근에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동벽은 뭐 크게 특징이 없이 무난한 슬랩과 페이스로 이루어진 벽을 쉬운 구간들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상단 구간에 가면 이렇게 아이코닉한 상단 침리가 나옵니다. 약 200m 정도 진행되는 침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침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페이스 슬랩 구간이 나오고 짧게 페이스 슬랩 구간을 지나면 바로 이렇게 능선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 능선에 도착할 때쯤부터 또 날씨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안개가 많았고요. 정상에 도착하면 이런 거대한 첨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강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북릉을 따라서 내려오는 요 능선을 따라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해서 퓨라 산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등반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에서 이쪽 반대쪽 이탈리아 쪽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좀 운이 안 좋았던 게 저희가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는 사이에 요 몇 명이 앞에 지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좀 능숙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완전 초보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어서 저희 하강 시간도 굉장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탈리아에 있는 지아네티 산장이라고 하는 큰 산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 지아네티 산장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산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피츠바딜레고요. 주변으로 여러 봉우리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게 개념도인데요. 전체 개념도인데 이 안에 보면 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방면에서 피츠바딜레 쪽 상군을 등반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루트가 굉장히 많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풍광도 멋지고요. 산장 시설 또한 굉장히 좋아서 머물면서 등반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내려오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로 하산을 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지만 저희는 다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시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패스를 지나서 스위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스위스로 가는 버스나 택시를 알아본다는 게 현지인이거나 뭐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는 6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차라리 걸어서 넘어가자 해서 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의 패스를 넘어온 거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지나서 호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나를 넘어가면 다시 여기에 두 번째 패스가 있는데 사진상에는 굉장히 험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사람이 걸어갈 만한 길들이 다 나 있는 곳으로 무난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알프스에서 이렇게 6대 북벽을 등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등반에 대한 감상은 제가 자료집에 써놨습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점이 있었고요. 초등자들에 대한
경외감도 들었습니다. 1930년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카라비너 하나조차 구하기 어려울 그런 로프도 없을 그런 시절이었을 텐데, 그런 시절에 그런 곳을 등반했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첨예한 등반을 하는, 혹은 뭐 2시간에 아이거를 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요, 제가 이번에 알프스에서 이런 등반을 하면서 더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알프스에서 하고 있는 이 등반이 어, 알파인 등반의 발현지, 알프스에서 나온 이 알피니즘이라는 이 등반,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등반을 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신 것처럼 고정 루프가 설치된 곳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알파인 등반의 어떤 정의에서 봤을 때 고정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알파인 등반이 아니다라고, 알파인 스타일의 등반이 아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정 루프를, 힌토슈터에서 트래버스를 지나갈 때 과연 고정 루프를 잡지 않고 지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일단 저부터도 잡았으니까요. 거기 확보줄부터 걸었고 잡고 지나갔습니다. 끊어질지 말지 조마조마하면서. 그게 현재의 알프스의 등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외면해가면서 등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초일류 등반가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과연 알파인 등반을 막연하게 꿈꾸고 상상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그거냐 아니냐를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잘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계신 혹은 다른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 대단하신 등반가가 또 나와서 힌토슈터시터 트래버스를 프리로 넘어가는 그런 등반들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알파인 등반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알프스에서 하는 알파인 등반들은 굉장히 스포츠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정 루프도 마찬가지지만 빙하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 우리가 등반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가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어프로치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그런 도구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에서 하는 알파인 등반은 굉장히 스포츠화 되어 있고, 볼트가 있는 크랙을 등반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초목마 산악회와 강연용 대장이 6대 북벽을 처음을 시도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33년이나 지나서 저와 문성욱 선배가 등반을 하게 되었고, 그간에 이제 아무도 그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등반이 안 되어 있었던 건데요. 덕분에 저희가 그것 덕분에 이렇게 많은 관심도 받게 되었고, 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그 덕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남은 얘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